세상에 참 신기한 일도 많고 이상한 일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저처럼 정말 쇼킹 그 자체의 일을 겪는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운명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저희 이모의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아무튼 저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정말 기구하다는 운명은 다 겪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제 인생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제 나이 8살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한순간에 자동차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거든요. 한창 어른들의 손이 필요한 나이, 초등학교 1학년, 가정통신문 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몰라서 준비물들도 저 혼자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나이에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모조리 다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저 또한 그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주말이라 나들이를 간다고 나선 찰나에 당한 사고였거든요. 저희 엄마는 저를 끝까지 품 안에 안아서 저를 지켜내셨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타고 있는 쪽을 최대한 피해서 사고를 면하시려다가 그 자리에 직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겨우겨우 구출이 되었고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골절상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문제는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돈이 있겠어요? 보호자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셨던 양가 조부모님께서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혼자 엄마 아빠를 찾았어야 했는데 그때 저를 유일하게 돌봐주시고 간호를 해주셨던 게 바로 이모였습니다.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고 미혼으로 살고 있던 이모가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게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이혼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미쳤다 미쳤어 했는데 뭐가 어째? 네가 지금 저거를 맡아서 키우겠다고? 아이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해서 애도 없는 년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난리야. 네가 저만한 애를 키워보기를 해서 어쨌어. 혼자의 몸으로 말이다. 왜 침덩이를 떠안겠다고 그래? 그럼 언니 딸을 혼자 버려도? 형부네 집안에서도 안 키우겠다고 했다며. 돌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언니가 마지막까지 품 안에 품어서 살린 아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엄마, 진짜 엄마까지 왜 이렇게 못된 사람처럼 나와? 제가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다고 고아원에 보낼 거야? 왜 못 보내냐? 보내면 되지. 내가 아주 저 기집애 꼴도 보기 싫어. 내가 한이 남아서 눈도 제대로 못 감을 거다. 내 딸을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저걸 품에 안고 키우고 싶겠어? 너도 제발 생각 좀 똑바로 해. 네 언니 잡아먹은 년이야. 뭐 예쁘다고 저걸 키우냐고. 엄마, 진짜 말 좀 가려서 해. 애가 다 듣는다고. 불쌍하잖아. 혼자 남겨져서 불쌍하잖아.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키워오는데 내가 왜 못 맡아서 키우는데? 나 재혼할 생각 없는 거 알잖아. 오죽하면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겠어? 혼자 적적하게 사느니 조카라도 키우면서 살면 좋지. 저 가져와시네. 너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다. 저거 무슨 장애가 남을지 어떻게 알아? 이번 사고로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쩔 거야? 아직도 정신이 들었다가 까무러졌다가 하는데 제정신 아니면 어쩔 거냐고. 네가 애도 안 키워본 게 어디 하자 있는 거 키울 자신이 있어? 어? 그냥 고아원에 갖다 버려. 엄마, 한 번만 더 고아원 소리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내가 키울 거라고 했어. 나도 우리 언니 그렇게 떠난 거 슬퍼. 근데 그게 은하 잘못이야? 아니잖아. 사고 낸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왜 은하한테 모든 걸 다 덮어씌우려고 그래? 너 같으면 안 그러겠어? 내가 사돈한테 무슨 수모를 당하고 무슨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전윤이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서 아주 집안 파탄을 내는 거다. 애타 그만해. 언니가 하늘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 퍽이나 좋아하겠다. 애는 죄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해. 어머, 은하 일어났니? 큰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뜨니 이모랑 외할머니께서 싸우고 있었는데 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자 이모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 옆을 지키고 서 있던 외할머니께서는 마치 제가 부모님을 잡아먹은 귀신인 것 마냥 저를 몹시 험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계셨죠.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가 갑자기 원망스럽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슬프고 그랬어요.
저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지켜낸 게 저라서 그런 건지 게다가 이모가 저를 키우겠다고 하자 외할머니께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정신이 깨어난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 더불어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키우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 더욱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죠. 은하 혼자 남겨둘 수 없어. 형부네 집안에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데 고아원에 절대 못 보내. 동정심에 내 인생 망치는 길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좋아. 내가 은하 맡아서 키울 거야. 어디 한번 고생 착살나게 해보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해야 정신을 차리니? 나중에 저항 붙인 다음에 고아원에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당장 얘한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도움도 전혀 안 줄 거고 저거 맡아줄 생각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다 해. 할머니는 큰 화를 내셨고 이모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고아원에 가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죽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저를 혐오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외할머니,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눈을 뜬 이후로 단 한 번의 연락도 만남도 없었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까지 정말 저는 세상에 이모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저는 이모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모네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로 전학도 가게 되었어요. 이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커가게 되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외할머니가 이모네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첫 손녀딸이라며 어릴 때부터 용돈도 많이 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었는데 사고 이후에 저를 엄청나게 밀어내고 싫어하셨었어요. 처녀는 각설이처럼 악착같이도 살아있네. 너야말로 우리 집안의 불행을 가지고 온 씨앗이다. 2년만 없었어도 내 딸이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거야. 외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저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고 2년 전년이라고 부르셨어요. 고작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에게 너무나도 달라진 외할머니의 태도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죠. 예쁨을 받아보려고 괜히 애교도 부리고 치근덕거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매정하게 저를 툭툭 치며 내어놓으셨거든요.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엄마, 내가 은하한테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예쁜 이름이 있는데 왜 2년 전년하고 불러? 애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으면 평소에는 잘 부리지도 않은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옆에 들러붙겠어. 어린애들은 꽃으로도 때리는 거 아니라는데 좀 예뻐해 줍시다. 네? 그렇게 미워해서 엄마가 남는 게 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딸이 죽어서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해. 너는 네 언니가 그런 취급받는 게 억울하지도 않아? 아이고 답답해라. 아주 성모 말이야 납셨네. 저는 늘 이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죄인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외할머니의 이유 모를 꾸지람에 대들기도 하고 하며 자랐죠. 저에게 이모의 앞길을 막는 존재라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모는 태연하게 저에게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달래줬어요. 은하야, 너희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너를 그렇게 지키고 떠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너를 살리고 하늘나라에 갈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내가 은하의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은하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줄게. 이모가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모랑 저랑은 고작 2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모만 의지를 하고 살았었는데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인 조카를 떠안게 되었으니 이모 혼자서 저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다 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 나이 26살에 남성복을 파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장이 아울렛에 있었거든요. 아울렛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팀에서 일을 하는 남편과 눈이 맞게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조금 이른 나이이긴 하지만 제가 빨리 결혼을 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이모가 쉰이라는 나이를 먹기까지 혼자서 저를 키워내며 살면서 저에게는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주셨는데 나이 쉰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모도 여자니까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연애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연애를 하면서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에 대한 책임감이 만들어낸 불편함 같아 보였어요. 저는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야 우리 이모도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연애를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 재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첫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저는 겁도 많이 났습니다. 제가 매번 타인들에게 부모를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가는 날 잔뜩 쫄아붙어서 긴장을 한 덕에 배까지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긴장을 너무 해서 배가 아픈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분들이셔. 절대로 당신을 싫어할 리 없으니까 그렇게 긴장하지 마.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딱 막아서 줄게. 나만 믿어. 알았지?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민을 하고 긴장을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대충 전해 들었었던 건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눈물이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얼굴을 드디어 보는구나. 그동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꼬. 이 어린 것에게 왜 그런 시련이 붙어서는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말어라. 내가 우리 며느라가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어. 이제 우리가 네 가족이 될 테니까 너를 키워주셨다는 이모님도 그렇고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자. 알겠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불쌍한 것 고생했다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기도 했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정말 곱게 차려입고서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야 말았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글쎄 제 눈이 퉁퉁 부어있으니까 이모가 엄청나게 놀라시더라고요. 아유, 난 또 그 집에서 대차게 반대를 해서 눈둥이가 퉁퉁 부어버릴 정도로 울었는지 알았지 뭐야. 아유,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우리 은하 예뻐해 주시고 평생 가족이 되어주신다고 하니 내가 아무 걱정도 없네.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아서 내가 다 행복하다. 우리 은하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아유,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결혼 준비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같이 모아왔던 돈으로 아주 작은 신혼집을 구했고요. 혼수도 시댁과 이모가 꽉꽉 채워주셨거든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결혼 준비까지 탄탄대로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게 되었죠. 결혼식 날 시댁에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이모와 이모 남자친구가 혼주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비록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저를 내내 키워주셨기 때문에 결혼식 날 이모에게 큰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비록 외가도 친가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 속에 이모만 덜렁 있었지만 우리 이모가 일당백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든든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에 일부러 이모와의 만남을 조금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서운했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요. 저는 나이가 50인 우리 이모가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루빨리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조카가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으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나 이제 슬슬 서운해지려고 한다. 아니 조카 사위랑 잘 지내는 거야.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너무 내 연락을 피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은하 보고 싶은데 자꾸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면서 거절하니까 좀 그러네. 이모가 남자친구랑 잘 지내는 거랑 결혼은 다른 문제라고 했잖아.
이모도 결혼 한 번 실패한 이후에 완전히 결혼 생각 접었다니까. 왜 자꾸 그런 걸로 부담을 가지고 나랑 만나는 걸 피하려고 그래? 아니 뭐 두 분이 잘 지내고 계시니까 재혼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그리고 이모 남자친구가 이모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모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재혼해서 이모의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거지. 그동안 나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잖아. 결혼이랑 연애랑은 다른 거야. 연애할 땐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지만 결혼하면 아닐 수도 있다니까. 이모가 이미 한번 다녀온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이모 재혼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데 여자는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법이라고 그랬어. 나는 우리 이모도 행복한 여자가 되었으면 하는 거라고. 나를 얼마나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웠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모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충분히 누렸으면 하는 거지. 이모는 그냥 헛웃음을 짓긴 했지만 제 말에 고민을 하는 듯해 보였어요. 저는 이모가 재혼을 했으면 하는 게 진심이었죠. 결혼을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랑 남편은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냈는데 남편이 저보다 7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저보다 3살 많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은근히 복병이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저에게 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올케가 나보다 어리니까 말은 나도 되지? 올케가 남성복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남자 옷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아빠 선물도 좀 하고 그래. 며느리가 되어서 어쩜 이렇게 시댁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고 있어? 아울렛 여성복 매장에 있는 친구 없어? 나 이번에 준 명품 원피스 하나 가지고 싶은데 직원 할인한대? 저는 그냥 일반 매장 직원이라서요. 저보다 아울렛 매장 관리직으로 있는 그이가 훨씬 할인 받기는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부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참나, 우리 오빠한테 그런 걸 어떻게 부탁해. 오빠가 매장 관리직인데 매장에 찾아가서 할인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올키는 참 생각도 없다. 오빠가 바깥 생활하면서 남들한테 빌빌거리면서 돌아다녀야겠어? 올키가 좀 알아서 하면 좋잖아. 아울렛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이라던가 이벤트라던가 공짜 상품 같은 거 알아서 좀 챙겨오면 어디가 더 나아? 저도 일개 직원인데 뭐 그런 게 쉽겠어요? 오히려 저야말로 그런 말을 하기가 더 어려운 입장이죠. 제가 뭐 어디 사장님도 아니고 직원으로 있는 건데. 와,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야? 진짜. 시대가 어려운 줄 모른다. 이게 다 우리 엄마가 귀하고 예쁘다고 하도 입에 침이 마를 시간도 없이 칭찬을 하니까 기고만장한 거 아니야. 신우는 별것도 아닌 걸로 저를 구박하곤 했었는데 제가 결혼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도 알리고 우리 이모에게도 알리게 되었죠. 이모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고 저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고 하셨었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 부탁이라서 들어드리고 이모에게도 하루빨리 재혼을 하라고 잔소리를 했죠. 이모는 덧없이 웃으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확실히 예전부터 부정이 강하지 않고 뭔가 정말 재혼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촉이 나쁜 편은 아니었던 것인지 제가 임신 4개월 차가 되었을 때 우리 이모는 드디어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끝내고 아주 작게 가족들만 모아두고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 나이가 51살이면 어때? 지금이라도 이모 인생 찾아가게 되어서 정말 기뻐. 이모가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즐거운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이모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이모, 사랑해. 결혼 축하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여태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그 정성 그대로 앞으로 신랑한테 잘하면 되겠네. 아무튼 축하해요, 사돈처녀. 근데 좀 신기하기는 하다. 나이 50 넘어서 결혼이 하고 싶은가? 나 같으면 저 나이 되면 그냥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을 것 같은데. 솔직히 결혼이 뭐 별것도 아니고 굳이 해야 하는 의무도 아닌데 지금 나이에 결혼해서 뭐 할 거야? 징그러워. 시댁 식구들도 다 같이 축하를 해주었는데 우리 신우가 삐죽거리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축하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소리치는지. 거기다가 축의금이라도 내고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본인이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격지심에 하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소라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결혼식장에는 나이 80에 가까운 우리 외할머니도 참석을 했는데 외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셨어요. 부모 잡아먹은 년이 왜 여기를 나타나? 거기다가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어떤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는데 너 같은 게 여기 나타나서 초를 치냐고. 아이고 할머님, 남의 며느리한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할머니께서 이러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따님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마는 그게 우리 며느리의 잘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로 상처 주지 마세요. 아이고, 아주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어요. 처년을 왜 가족으로 받아주고 앉아있어? 내가 오죽 분통이 터지면은 이 나이 먹고도 처년 얼굴만 보면 속이 뒤틀려. 처년이 말이야, 가족들 다 잡아먹은 년이라고. 나중에 아주 후회할 일만 잔뜩 있을 게야. 내가 나이 먹고 허튼 소리 하는 것 같지? 사람이 다 겪어봐야 아는 법이야. 도대체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왜 아직도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데요?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을 잡아먹었어요? 그 사고 제가 낸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살려주신 건데 제가 살아남은 건데 왜 저한테 자꾸 부모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시는 건데요?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언제까지? 시간이 지났다고 그게 없던 사실이 되냐? 언제까지 그러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거다. 네 인연 때문에 우리 딸이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죽어서도 욕을 먹는데 내가 아주 한이 그득하게 남아서 잠도 못 잔다. 저승사자가 언제 오나. 내가 네 년이랑 같이 저승 가려고 마음까지 먹었다고. 저는 왜 데리고 가요? 그렇게 싫은데. 죽어서까지 마주하려고요? 싫어. 나도 할머니 싫으니까 우리 서로 없는 사람인 척 살자고요.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할 자리에서 개싸움이 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말렸어요.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외할머니의 저승까지 함께 가겠다는 말 때문이었을까요? 이모의 결혼식이 끝이 나고 두어 달 더 지나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하게 된 겁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었고 안정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벌어진 일에 온 가족들이 망연자실하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 뒤로 우리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참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다. 아니 너네 할머니가 말이야 가족들 잡아먹는 년이라고 그렇게 나한테 후회할 거라고 하더니만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 보다. 어떻게 뱃속에 6개월을 품고 있었던 우리 손주가 그리 허망하게 떠날 수가 있니? 아무래도 네가 정말 불행한 기운에 타고난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아니면 멀쩡하던 애기가 하루아침에 유산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근데 사고가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 모든 일은 이렇게 한 번에 몰아치는 것인지. 유산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남편이 아울렛 관리직에서 잘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글쎄 추문이 붙은 채였어요. 우리 남편이 글쎄 분실물이 들어오면 모아두는 곳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값비싼 휴대폰이라든지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고가의 제품들을 다시 훔쳐서 되팔기를 하고 있었던 게 적발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지만 아울렛 측에서는 CCTV 증거가 있다고 했고 남편은 그저 분실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구경을 하러 갔던 것뿐이라고 박박 우겼어요. 하지만 CCTV 증거에서는 남편이 주머니 속으로 물건을 넣는 것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요. 저는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시댁에서는 저에게 남편을 믿어주지 않는다면서 되려 저를 더욱더 구박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니라잖아. 훔친 게 아니라 바지 주머니 있는 곳에서 더러운 거 닦은 거라고. 그게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닌데 영상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 너는 마누라가 되어가지고 서방이 하는 말도 못 믿어주면 어떻게 하니? 내가 정말 속이 터진다 터져. 어떻게 불행의 씨앗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나 했더니만 이래서 듣고 산 것이었어. 아주 암덩어리 같은 존재야. 잘못은 남편이 저질렀는데 시댁에서 눈칫밥 먹고 구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저였어요. 남편은 결국
피해자들이 건 소송이 이어지고 이어지다 재판에서 패소를 했고 벌금을 물어야만 했어요. 초범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벌금이 꽤 많이 나온 상태에서 명예로운 퇴직도 아니었기에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아울렛에서는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민사소송까지 걸었고 당장 법정 이자가 붙고 있었으므로 우리 부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벌금을 갚아야만 했거든요. 그 뒤로 저의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애도 가지지 못하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한 거 아니냐? 너야말로 진정한 불행의 씨앗이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할머니가 그리 말렸는지 알겠다. 아니 너 일부러 결혼할 때 네 할머니 초대 안 한 것도 이 모든 사실이 까발려질까 봐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은 그이가 저질렀는데 왜 모든 걸 제 탓으로 떠넘기고 그러세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너랑 결혼한 이후에 우리 아들이 변해버렸잖니. 우리 아들이 생전 물건 한 번을 훔쳐본 적이 없는 놈이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이 악기가 들러붙은 년? 시끄러워.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큰 소란을 내? 어? 술맛 떨어지게. 내가 내 이야기 하지 말랬지. 내가 억울하다고 했어 안 했어? 이 개 같은 집구석.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이 내 집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다 나가. 다 때려 부술 거야. 남편은 매일 술독에 빠져 살면서 집안의 직기를 부숴댔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 탓을 해댔어요. 남편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제 탓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해를 하지만 저는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평생을 이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게 탓만 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속상했어요. 모진 수모를 다 견뎌내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모에게도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모부가 이모에게 손찌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시댁에서 어김없이 저에게 불행을 몰고 온 년이라고 욕을 하길래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무작정 이모를 보러 갔는데 이모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대낮에 선글라스를 끼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실내에서도 쓰고 있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모에게 벗어보라고 난리를 치니 눈두덩이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입을 떡 벌렸죠. 이모는 애써 고개를 돌리면서 숨기려고 했지만 이게 숨겨질 리가 있나요? 설마 이거 이모부가 한 짓이야? 그 인간 미친 거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뭐 하고 있어. 이번이 처음이야?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이랬어. 이모 말 좀 해봐. 증거 있어? 이번이 처음 아니야. 이전에도 몇 번 그랬는데 이번이 조금 심하게. 경찰에 신고할 생각 내가 안 해봤겠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이 전부 저의 탓만 같았어요. 제가 이모에게 결혼을 하라고 종용하고 제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이모가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기에 결혼까지 했는데 실상은 제가 이모 옆에 붙어 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모를 부둥켜 안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이모한테 결혼하라고 등을 떠미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모자란 년이야. 내가 정말 불행의 씨앗인가 봐. 어떡해. 우리 이모 불쌍해서 어떡해. 하지만 사람에게 늘 최악만 있으라는 법은 없었어요. 그 시기에 아주 오랜 시간 이모와 제가 찾아 헤맸던 것에 대한 해답이 나왔고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의 삶은 무척이나 어지러웠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폭풍우 치듯이 휘몰아쳤는데 이모는 저의 응원에 힘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이모가 현명하게 손찌검 당할 때마다 증거 사진을 찍어두었고 몇 번 경찰에 신고를 했던 이력이 남아있어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에 무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남편은 완전히 망가져버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시댁에서는 여전히 제 탓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모의 이혼 소송을 보면서 저도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봐야 제 나이가 28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직까지 너무나도 젊은 나이니까 충분히 제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이혼 소송을 남몰래 준비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그렇게 얄밉던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갯말을 삼키고 신우이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시댁에는 비밀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늘 똑같은 모습 구박대기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결혼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디서 들었어? 엄마가 또 입방정 떨었나 보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그 사람이 인사드리러 오기로 했는데 내가 나 외동딸이라 그랬거든. 어차피 오빠는 저렇게 망가져버려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나 다름없고 너는 우리 가족이라 하기엔 너무 모자라잖아. 네? 외동딸이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뿐인 오빠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요. 아가씨,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는 법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걱정도 팔자다. 들킬 일 없게 만들면 되지. 오빠는 치료소에 넣으면 되는 일이고 너는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입주 가정부라고 하면 그만 아니야? 솔직히 네 행색 그게 딱 어울리잖아. 아가씨, 저 그래도 아가씨의 올케예요. 제가 비록 아가씨보다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예. 네가 어떻게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어? 너네 할머니 말 기억 안 나? 너랑 가족이 되면 다 잡아먹힌다는 말. 우리 딸 결혼 준비 앞두고 행복한 마당에 그렇게 초를 쳐야겠니? 그리고 입주 가정부가 어디가 어때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래, 우리 오빠 치료소에 넣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집안이야. 내가 결혼할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시아버지 되실 분이 병원장이거든. 커다란 대학병원 병원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2차 병원으로 꽤 크게 운영되는 병원의 원장이라고. 우리 오빠는 그저 사촌 오빠라고 하면 그만이다 이 소리지. 그래도 가족의 존재를 숨기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나중에라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요,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요. 이건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잖아요. 이거 봐라.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네가 그런 말을 나불거릴 수 있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년 아주 무서운 년일세. 이런 식으로 공갈을 다 하고 안 되겠다. 토요일에 너는 음식 준비해놓고 너네 이모네 집을 가든 밖에서 시간을 보내든 이 집에서 나가 있거라. 너 같은 거 그 자리에 껴봐야 불행만 몰고 오지.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맞아. 네가 허튼 소리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나가 있어. 싫어요. 저도 가족이니까 인사할래요. 제가 왜 자리를 피해 있어야 해요?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요,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더라고요. 순간 눈앞에 번쩍하면서 귀에서 이명까지 들리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디 거지 같은 년이 들러붙어서는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 음식 준비나 잘하고 꺼져버려. 너 같은 거 가정부 취급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저는 그대로 뺨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와서 한참을 울어야만 했어요. 제 운명이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건지. 하지만 저는 이모의 이혼 소송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신우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설치는 동안 그동안 이모가 모아왔던 증거에다가 제가 이모가 다칠 때마다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이모부와 나눈 연락까지 모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심신이 약해진 이모를 대신해서 발로 뛰면서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신우이의 결혼 준비에 참견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저를 발로 툭툭 차서 깨우더니만 음식 준비하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비몽사몽으로 나와서 세수만 하고 부엌으로 갔더니만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식재료가 마구마구 널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병원장네 집안이라고 하더니만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은 고급 식재료들을 죄다 준비했더라고요. 너는 해가 뜬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비몽사몽이야. 아무튼 정신머리가 없다니까. 내가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해야 정성이 돋보이는 법이다. 얼른 준비하자. 우리 집에서 생활비 한 푼 안 내면서 이런 거라도 해야지.
어머님, 아무리 시간이 넉넉하다 해도 만들어두면 맛이 없는 음식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준비를 해요? 여기서 몇 가지만 추려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가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것까지 못하겠다는 말을 해. 너네가 생활비를 내냐 뭘 하냐. 너 임신까지 했다고 냅다 일도 그만두더니만 유산하고 나서 일자리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잘리는 바람에 저 모양 저 꼴이고 생활비도 우리가 다 대주고 있는데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취직하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난동이라도 부리면 말릴 사람 없다고요. 그리고 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거기서 번 돈 전부 어머님께 생활비로 바치고 있는데 제가 왜 돈을 안 보태요? 말 대답하지 마. 그거 푼돈 얼마나 된다고? 네가 무슨 생활비 300만 원을 주냐 500만 원을 주냐? 고작 100만 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오면서 말할 시간에 빨리 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 군소리 없이 하면서 음식을 만들었죠. 정신이 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의 예비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말에 저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뒷덜미를 확 잡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예. 지금 어디 가니? 설마 너까지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래? 너도 앞뒤 구별 못하고 정말 인사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시누 예비 신랑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매부가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인사를 해야죠. 어머님 상식적으로 제가 인사하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상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런 말 들을 군번이냐? 네 인사 따위 필요 없다니까. 괜히 집안 망신 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 있어. 우리 아들 지금 푹 자고 있으니까 앞으로 서너 시간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너는 괜히 방 안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어지면 어떡하니? 당장 나가. 집 밖으로 나가 있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 오빠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저 못 나가요. 지금 예비 사위만 오는 게 아니라 예비 사돈도 오고 있다고. 네가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 사람들인데 당장 나가. 당장. 시어머니는 억지로 제 등을 떠밀었고 저는 그동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예비 사돈 댁에 인사도 못 드리고 집 밖으로 내쫓겨야만 했어요. 주머니에 딸랑 3,000원이 있길래 어디 커피 싼집이라도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움직이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만 제 양손에 쓰레기 봉투 쥐어주었어요. 나가는 길에 이것 좀 가져다 버려라. 사돈댁 코앞에라는데 마주치면 가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진짜 기가 막혀서 헛기침을 하고 있는데 대문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정부라고 꼭 말하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예비 사돈 댁이랑은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예비 사돈들을 지나쳐서 쓱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사돈 어르신이요. 제 팔을 확 잡아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딸, 여기서 우리 딸을 만나네. 어디가? 어디 가는 길이야? 손에 든 쓰레기 봉투는 뭐야? 잠깐, 우리 딸이 왜 이 집에서 나오는 거야? 고개를 들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딱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우리 딸 하는 소리에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저랑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기 시작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났을 때 시점으로 돌아가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지러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병원에서 만나 비밀 연애를 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사내 연애니까 쉬쉬하면서 만나셨대요. 그러다가 깜짝 결혼 발표를 하고 첫째로 아들을 다른 병원에서 낳고 둘째로 저를 낳게 되었는데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나는 바람에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급하게 저를 출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던 동료 간호사 중에 저희 아버지를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첫째인 오빠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니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저는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응급실로 이전되어 낳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를 짝사랑하던 간호사가 글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질투심에 그만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것이었죠. 최대한 머리색도 숱도 비슷한 아이를 말이죠. 우리 부모님께서는 서로의 아이가 바뀐 줄도 모르고 금이야 오기야 바뀐 아이를 키웠던 거고요. 그러다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제 진짜 혈액형이 부부 사이에서는 나을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을요. 여태까지 O형이라고만 생각하고 저를 키웠는데 사고를 당해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요 B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의 부모님께서는 우리 엄마가 불륜을 저질러서 저를 가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사고를 당한 이후 저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던 거고요. 우리 외할머니는 저 때문에 우리 엄마가 불륜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서 제가요 불행의 씨앗이라고 제가 나쁜 년이라고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이모는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면서 저를 감싸 안았으니 우리 부모님도 제 혈액형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저를 끌어안고 살린 이유가 있을 거라며 저를 맡아서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모가 저를 키우다 보니 제 친부모가 누구인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몰래 저의 머리카락, 칫솔 같은 것들을 들고 실종 아동센터를 찾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저의 DNA를 등록하고 혹시라도 저를 찾을 친부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십수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저의 친부모 또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살다가 커가면서 점점 닮은 구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되고 백방으로 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실종 아동을 찾는 곳에 가서 DNA 등록을 했는데 저랑 매칭이 된 것이었어요. 물론 뒤바뀐 딸 또한 그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키워온 정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같이 살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결혼을 한 이후였는데 실종 아동센터에서 연락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이모가 이혼 소송을 막 시작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이모랑 같이 친부모를 만나서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그러한 일들을 다 겪고 살았다니 정말 이모님이 아니셨으면 우리 딸 이 세상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일단 이모님도 그렇고 우리 딸의 이혼도 제가 돕고 싶군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은 꽤 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무탈하게 이혼 소송을 도울 테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저희 딸을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꼭 제 마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의 무직 상태라는 것을 듣고는 분노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신우랑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신우는 본인의 예비시댁이 될 저희 부모님께 외동딸이라고 속여왔잖아요. 그러니 서로 저의 친오빠가 결혼할 사람이 제 신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현실을 한 방에 이해를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거짓과 거짓이 얼마나 얽혀 있었던 것인지 가늠도 잘 되지 않으시죠. 잠깐만. 그럼 우리 딸이 이혼을 하겠다고 한 이 인간이 예비 며느리네 오빠란 얘기야? 아니 예비 며느리야. 분명 외동딸이라고 하지 않았었니? 신우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니 그게 하면서 눈알을 굴렸고요. 시모 또한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러길래 왜 그런 거짓말을 치고 그러냐고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이라고 분명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최근 몇 개월간 일어난 일들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 상황은 또 뭐냐고. 갑자기 나타난 내 친동생의 시누이가 내 예비 신부였다고? 참나. 아니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의 무직으로 허송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집안의 집기들까지 전부 다 집어던진다는 그 개차반 같은 인간이 이 집안의 장남이 맞습니까? 내 딸의 남편이고요. 아니, 며느리가 뭐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개차반은 아니에요. 이게 다 며느리가 속을 썩여서 그런 거라니까요. 며느리 탓입니다. 기가 막혀서 원. 내가 우리 딸한테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딴 소리가 나옵니까? 평생을 구박만 받으면서 조용히 살았던 내 딸한테 무슨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냐고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이제 내 딸이 이혼을 할 건데 내 아들이 결혼할 상대가 내 딸의 이혼한 전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네요. 아니 며느리가 이혼을 할 거라고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애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갑자기 주변 탓하시면서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겹사돈도 서로 좋잖아요. 우리 아들 조만간 정신 차릴 거고요. 제가 며느리도 잘 보살피겠습니다.
아이 우리 딸 시집도 보내야지요. 이렇게 족보가 꼬여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동생과 30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는데 내 동생을 고작 이런 취급한 인간들이랑 어떻게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파혼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그까지 외동딸인 척하고 결혼식 날 알기라도 했어봐. 아휴 무슨 망신이고 소름이다 진짜. 진짜 다 뒤집어 엎겠다고요? 아이고 이년아 니년이 진짜 불행의 씨앗이 맞다. 니년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빨리 꺼지라고 할 때 나갔어야지. 아유 표원장네 집안이랑 사돈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제 부모님이니까 지금도 사돈 맺은 거나 다름없는데 저를 불행의 씨앗이라는 취급을 하니 이미 맺은 사돈까지 끊어지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신우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현실을 부정했어요. 지금 나랑 파혼하겠다는 소리야? 나 오빠랑 결혼한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 다 해놨는데 갑자기 파혼한다고 어떻게 말을 해. 오빠 나 사랑한다며. 가족관계까지 속여먹는 네가 나를 뭘로 더 속여먹을 줄 알고 믿고 결혼을 해. 너랑 절대 결혼 못해. 나가자. 이런 집안에서 한시도 더 살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혼 소송 준비하던 거 바로 시작하자. 내가 그동안 너무 늦장을 부렸던 것 같아. 이혼은 무슨 이혼입니까? 그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내는 법이 어딨어요. 그동안 같이 산 게 아니라 저를 종 취급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유산을 한 이후부터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으면서 뭔 소리예요? 시모는 제 윽박에 아무 말도 못했고 우리 가족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이전부터 이혼 소송 시작하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는 저처럼 운명이 뒤바뀐 딸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걔 이름이 소영이었거든요. 소영이랑 서로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소영이도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다가 나중에서야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은 서먹함이 남아있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소영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소영이의 친부모,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친자매처럼 친해지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무지개 개차반인 남편은 이의제기 한 번을 못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더불어 우리 이모도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함께 살자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집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모 혼자 남게 되었잖아요. 저를 낳아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뒤바뀌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는 저를 평생 뒷바라지하고 키워준 이모 옆에서 살고 싶어요. 친부모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저랑 이모가 친부모님 집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사도 할 수 있었어요. 친부모님이랑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소영이랑도 연락 자주 하고 파혼을 하게 된 우리 오빠랑도 잘 지내고 있고요. 사람 운명이라는 거요. 정말 모르는 일 같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몇 명이 고생을 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직 남은 인생이 창창하니까 그 시간 알차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도 그리고 제 이모와도 함께 그려갈 제 미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